네, 반갑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광고 선생입니다. 강의는 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강의 때마다 꼭 화장실을 2번씩 가고 그 예전에 어딘가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큰애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재울 때 제가 많이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엔드 파트는 좀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재울 때 화장실 갔다 와 그리고 책 한 권 읽어주고 그러면 또 화장실을 가요. 2번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5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또 가는데 이게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힘을 빼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나온다고. 제가 한때 강의장 올 때마다 그렇게 2번씩 힘을 빼고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참 많이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서 껌을 열심히 씹었어요. 언젠가 만화책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껌을 많이 씹으면 이게 그런 기능 때문인지 긴장이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껌을 열심히 씹고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래도 이제 나오면서 긴장했는데 저 뒤에 리더님이 악수를 청하셨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쳐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준석이고요. 닉네임은 광부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또 최근에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초창기에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 그룹 시스템 미팅에 조인이 돼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연차로는 한 8년, 9년 만 그 정도 시간이 됐고, 사업 초창기에 보통 별명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무슨 별명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스폰서님 같으면 긍정의 힘 김부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별명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 별명을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농부였어요.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농부의 아들 하다가 너무 기니까 야 농부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농부라는 별명이었고, 그 친구는 거제도 출신이에요. 무슨 별명일까요? 그렇죠. 어부야. 서로 이제 대한민국의 기간 사업 2가지를 책임지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사업 초창기에 보니까 그 뉴트라이트 광고에 이렇게 백과사전 형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농사 유기농 농장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농부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농부였고 제 엔드 파트너, 아메인에서 배우자는 엔드 파트너라고 합니다. 제 엔드 파트너는 농부 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처음에 아메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부부라는 닉네임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라 그러죠. Q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6레그가 SP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스폰서를 이제 다이아몬드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 카운팅 들어갔을 때 Q 다이아몬드 때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제 김미정 강영아 트리플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상담을 막 했는데 그 당시 강영아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닉네임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C는 좀 그만 좀 뿌리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되죠? 좀 수학을 좀 하자. 그래서 아메인을 통해서 보석을 캐는, 엄밀히 맞으면 보석 핀을 캐는 광부 부부라는 닉네임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광부고 아시죠? 주사업자도 광부고, 그래서 광부 부인 아니고 둘 다 지금은 광부라는 닉네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8년, 9년 정도 됐고요. 다이아몬드는 2016년도 8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서의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아서 아메이 사업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진주하고 다른 이런 지역에 제 엔드 파트너가, 저는 아니고 제 엔드 파트너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직도 제가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밌는 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이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죠? 유형별 통화 시간이라고 해서 SNS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건데, 남자에게 59초 동안 통화를 한대요. 그리고 엄마에게 50초를 통화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아빠에게는 30초를 통화한다. 씁쓸합니다. 제 아들도. 그리고 네, 여자친구에게는 1시간 23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애가 여자에게는 5시간 29분 통화를 합니다. 이런 거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거다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는 3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집간 딸에게는 10시간 50분.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남편이 아내에게 반대편, 아내가 남편에게는 이제 14번의 부재중 전화.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게 저는 잘 받습니다. 가정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저는 전화를 잘 받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오렌지색 네모가 있어요. 저렇게 네모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전에 제 강의 때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동그라미로 해서 착착 넘어갔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지라는 툴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프레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기능을 조금 넣었어요.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좀 이런 느낌 들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점검인데요. 저는 2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그런 현상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AI, 로봇 뭐 이런 거 관련 내용인데 최근에 한 3월쯤에 MBC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죠.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10년 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네. 거기 보면 그게 2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해가지고 2주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 됩니다. 보시면 되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1부 내용, 2부 말고 1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앞부분에는 영상이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아서 이런 형태로 광고를 만드세요라고 한 거하고 사람이 기획을 해서 만든 거하고 2가지 광고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레지 파일이 하나짜리 통짜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영상을 재생하는데. 어느 편이 더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도 한 표를 행사해 보실까요? 네.速攻口スッキリ10分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회자된 이 투표의 결과 승리를 거둔 건 인간. 하지만 득표율은 간발의 차이.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이 인공지능이 만든 거고요. 오른색 노란색이네요.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좌측에 있는 빨간색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만든 거고 우측에 있는 노란색 저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딱 보면 이게 광고는 그런 특징이 있죠. 좀 기발한 거 그런 개념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때 광고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낯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사람이 편집을 했겠지만은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인공지능 광고 감독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꾸 이쪽만 보게 되네요. 이쪽만.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기능까지 최근에는 그 뭐 유명한 화가들 고흐라든지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까지도 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런 기능까지도 지금은 수행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빅데이터화를 시켜서
데이터를 정말 많은 데이터화를 빅데이터화를 시켜서 그걸로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작품이라든지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 로봇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있어요. 팔에다가 붓을 탁 달아주면 이렇게 글자를 써요. 일본입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지고 컨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단어를 이렇게 써주겠죠. 단어를 써서 뭐 범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런 컨셉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감독이 영화 촬영 감독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되도록이면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배제하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영상이 많아서 이렇게 버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CD ベータが考えたものをちゃんと素直に受け取ってこうなるべく人間の考えを返さずに出せるかみたいなところはすごくこう難しかったですね。 디렉터가 내린 지침은 첫째, 학교를 배경으로 할 것. 둘째, 교과서 괴물을 등장시킬 것. 셋째, 학생들이 저항하고 탈출할 것. 노래도 없이 뮤직비디오부터 찍는 앞뒤가 바뀐 모습. 이런 경험 다들 처음인데도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本当に機械だけでこう決めていいのか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やっぱいざプランが立ち上がったのを見たらこうすごく面白そうな PV になりそうだなみたいなのがあるのでこう実際やってみたらこうすごく心強い仲間だなって思う部分もあります。 창작의 핵심인 발상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특히 환영이랍니다. データに基づいたアルゴリズムから出てくる AICD ベータのディレクションに、を信じてそこを進んでいくっていうのが一つのその広告クリエイティブの拡張みたいな 어려운 강의가 될 것 ことにつながるのかなと思っていて 뮤직비디오를 의뢰한 매니지먼트 회사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AI の歌手 정말 어려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本当にもう人間の手を借りず AI が歌い出すことも本当に全然あり得ることなのかなって思います。 몇 시간째 칼군무 중인 아이돌들은 이런 소속사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人間 이 영상이 제가 の 준비한 生活的にはすごいスムーズになると思います。でも全てのことが AI に追い越された場合に人間はどうなっちゃうんだろうっていうのがまあ何年先になる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今のこの2017年の私からは心配なことで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그녀의 걱정은 합당합니다. 이날 이게 영상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 중 절반이 10년 후에는 사라질 테니까요. 입사 2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초고속 승진한 AI 베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AI 베타가 있습니다. 전방위에서 눈부시게 약진하고 있는 그들은 10년 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5년 직업별 대체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놀랐어요. 많아서 수치가.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AI 일본의 그 아이돌 가수가 이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밤에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이트에는 검색이 안 되고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저 가수 이름을 모르니까 일본어를 제가 좀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검색을 해봤는데 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는 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봤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물론 뭐 편집이나 이런 건 사람이 했겠지만은 컨셉 자체가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 전개 자체가 되게 많이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요 AI 가수가 했던 말이 여보세요? 네. 몇 년 안에 AI에게 추월당했을 때 인간은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자막이 안 나오는데 2017년에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건너뛰어졌는데 한편으로 10년 후의 세계거든요. 10년 후에 정말 가수들도 AI 가수,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도 그러잖아요. AI 가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로봇이 춤을 추고 노래도 뭐 마찬가지 작곡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내 옆에 춤추는 동료가 로봇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이상 오롯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조금씩 내 하는 일이 어떤 업종이든 간에 내 하는 일이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시기가 탁 지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처럼 급격하게 이렇게 탁 뭔가에 이런 계기가 있겠죠. 그게 지나고 나면 아마도 좀 제법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영상이 계속 이렇게 될까봐. 네. 다음으로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의료계 그리고 법조계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는 최근에 경기도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왓슨을 도입해가지고 그 최근에 한 군데라고 저는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병원이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왓슨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병원이. 근데 실제로 왓슨을 도입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들 분야 중에 의료도 이렇게 분야가 몇 개 있을 거잖아요. 내과, 외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제일 좀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여기에는 없지만은 영상의학과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영상의학과가 뭐 하는 데냐면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탁 찍어서 신체 색깔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탁 찍으면 이렇게 빵 이렇게 터지면 빨간색에서 오렌지색, 노란색 점점 색깔이 바뀌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체 중에 탁 찍었을 때 여기가 딱 남는다든지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여기가 딱 남으면 그 부분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돌려보는 거예요. 틀어보고 계속 틀어보는데 기계는 한번 탁 틀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바로 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는 저런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게 완전히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자기 하는 일이 정말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돈도 안 들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고 오진율도 훨씬 더 낮은 왓슨을 쓰지 않겠습니까? 병원장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면 참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런 표현하면 이런 표현 들을 때 제일 보람되고 행복하죠. 의사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누구를 돕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의사를 소명이라 생각하는 동혁 씨에게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다음 처방을 내려야 하는 날. 이 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의료 전문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인공지능 왓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지 묻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는 입력된 상태. 왓슨은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항암제를 추천합니다. 원래 교수님이 쓰시는 게 인공지능에서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학제 좋겠다 해서 지금 선택한 건데 인공지능도 추천하지만은 저희 교수님들도 선택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요겁니다. 안심입니다. 왓슨도 같은 의견이라니.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약이라 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약이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약이라. 그게 좋다고 나와요. 지금 치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실제로 몇몇과는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과도 분과 중에 몇몇 과들은 이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조직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동혁 씨가 떨어지는 눈꺼풀을 의지로 버티는 동안에도 피곤을 모르는 왓슨은 무서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둘 간의 지식의 총량은 점점 더 틈이 벌어져 10년 후면 동혁 씨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제 동료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게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누가 빠져야 될지, 혹은 누가 대체될 수 있을지 쉽게 잘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왓슨이 진단한 것도 똑같은 약이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잖아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병원에서 왓슨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진단을 해준다 그래서 추가로 진료비를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사람보다 오진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신뢰감이 간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뭐 양성 반응이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원 2군데 3군데는 더 가봐야 된다.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더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왓슨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내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왓슨의 도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환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진료가 아니라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뭐 그런 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법률 쪽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들 그런 거 관련된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슈퍼모델 출신이었어요. 슈퍼모델 출신이었는데 이제 뭐 가정 이렇게 환경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6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영국 상황을 앞에 조금 보여주거든요. 그 영상이 제가 이렇게 잘릴지 몰라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보면 법률 전문가들 300명 정도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어떤 사이트에, 웹사이트에 전 세계적으로 3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등록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문의를 하면 그 중에 한 2-3명 정도가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플랫폼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런 만든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사람이면 소장을 작성하고 막 이런데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런 기계로 하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초기에 그런 신입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할 거잖아요. 약간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법률 쪽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할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그러다 보니까 신입 변호사 법률인들이 이렇게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네요. 제가 영상 설명을 하고 또 같이 보고 이러니까. Hi. Nice to meet you. I'm Irene. Hi, I'm How are Daniel. you? Welcome. Please come in. Thank you.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혁신적인 법률 스타트업으로 뽑은 렉수. So essentially what we do at Lexo is we have a tech platform where clients can come in and submit a job, and our system, our algorithm will then select the 3 lawyers around the world that would be most suited to quote for that job. And the lawyer can then log in, submit a quote, the client can message with the lawyer. Okay, so it's like Airbnb for lawyers, basically. Basically, yeah, Airbnb for corporate lawyers. So that's why our lawyers can typically charge roughly half the rates charged by the larger firms. 이미 능력이 검증된 경력직 변호사들의 리그라 아이린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3분의 2가 법률가 출신이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력서를 건네봅니다. Take a look and see, if it's okay for a prospective lawyer, or if I'd love to have a look. you'd fix something. Generally. This is a great CV, and it's the type of CV that would have landed you a job 10 years ago quite easily. Why is it exactly that today that CV would not land me a job, let's say? So the firms are thinking, well, gee, we can't really justify hiring so many more junior lawyers because a lot of the work has disappeared. So when I was a junior lawyer, I did a lot of document review. I worked through the night, but now there's tech that can do what I spent 12 hours doing. You can do it in 10 minutes, just running through all of those documents. 인간 변호사가 300개 문서를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60만 건을 처리합니다. 소송 상대방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고 고소장도 작성합니다. 50분의 1 가격으로 말입니다. 자료를 종합해 승소 확률을 계산하는데 인간보다 30% 높은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 모든 업무가 아이린이 지원하는 신입 사무 변호사가 하던 일. 그녀의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In 10 years' time,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a number of firms that go out of business. So I think ultimately the world is going to need less human lawyers, unfortunately, which means that there are large groups of people who ultimately will need to find another thing to do. 빈손으로 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사무 변호사 한 자리를 두고 지금도 65명이 경쟁하는 형편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자가 무한대로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따고 부지런히 변호사회 세미나에 갑니다. 그녀가 잠을 줄여 경쟁력을 갖추는 동안에도 판례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법령은 바뀝니다. 그녀는 숨차게 계단을 오릅니다.
멈췄다 가면 숨이 안 찰 것 같죠, 그죠? 그 10년 후에 뭐 현재보다 일자리가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들 거다. 법률 쪽에서 아까 그 렉소의 그 인터뷰했던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겠지만은 영국은 벌써 그런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게 도입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말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료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체가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 거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테니까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요 전문직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일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의사하는 그 직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하는 일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지금 초창기에 변하고 있을 때 뭔가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인데 패러독스가 우리말로 몇 번을 물어봤는데 저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계륵 같은 그런 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업장의 주인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고 보니까 4분이 좀 넘어가니까 약간 버벅대는 것 같아요. 이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것만 지나면 양인환 시댁 피자 가게는 가족의 힘으로 굴러갑니다. 반죽은 사장님이, 소스 바르고 토핑 얹는 것은 사모님이, 영수증 필요하세요? 주문과 배달은 아들이 맡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소엔 알바생이 있지만 추석 연휴라 식구끼리 매달립니다. 아들이 배달을 나가면 남은 사람은 사장 부부 둘. 배달 한 15분, 20분 걸리긴 천천히 오세요. 가뜩이나 모자란 일손이 더 바빠집니다. 사람을 쓰자니 남는 게 없고 안 쓰자니 몸이 죽어납니다. 제가 초창기에 넘어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피자 만드는 기계를 이렇게 보여줘요. 초창기에 이제 5명까지 썼었는데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가르치고 보니까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 가서 이제 봉급을 올려가지고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명을 쓰고 있는데 큰 아들이 또 와요. 큰 아들이 그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저 가게에서는 피자 로봇을 보고 대단하다, 좋겠다.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계를 도입하려고 해요. 도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들은 정년까지 일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금융권 자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면서 전국에 뭐 몇 대 은행이지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에서 되게 많은 그런 영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아시죠? 은행이 문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출 상담까지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수준이래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원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업무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지출이라는 거죠. 이왕이면 고정비 없이 그냥 초기에 비용만 들여놓고 그 기계로 계속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월급을 줘가면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권 종사자들도 이렇게 점차 많은 퍼센트로 대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죠. 피자 가게 주인은 기계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들은 정년까지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시대 자체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전자상거래가 되고 하면서 오프라인의 매장이 다 이렇게 없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도입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저렇게 바뀌진 않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로봇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비율이 이제 점차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시기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걸로 인해서 대체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영상이 없어요. 암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암 걸린다 그러죠. 네. 2017년도 늙어가는 한국 해가지고 지난해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 첫 추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두 번씩 눌러지네요. 지난해 2017년 처음으로 고령 인구라면 만 65세 이상이고요. 유소년 인구는 만 15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15세 이하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사회가 평균으로 딱 쳤을 때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시기가 제법 많이 빨리 도래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령화 악몽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최근의 뉴스인데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2040년 일자리 5개 중에 하나가 간병인이다. 5개 중에 하나가 간병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나이가 빨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건데 사연을 한번 보면 84세 할아버지가 3살 연하 치매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자신도 수면제를 삼켰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들것에 누워 여보 미안해 60년을 같이 살았는데를 반복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79세 할머니가 추석 치료에 지쳐서 1살 위 남편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했다. 절명 직전 할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도 미안이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는 게 더 이상 이렇게 축복이 아닌 그런 시기가 일본에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은 작년 2월 도쿄에서, 두 번째는 작년 10월 나고야에서 났대요. 대단히 좀 놀라운 뉴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신문에 이렇게 크게 대문자 마감에 실리지가 않았대요. 그 이유가 자주 저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은 안 쳤지만 간병살인이 2주에 한 번씩 1년에 40에서 50건 정도 난다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시면 2018년도 현재는 18%가 간병 종사자지만 2040년에는 19%까지, 즉 5명 중에 1명이 간병 관련된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그와 관련된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2040년이 되면 19%까지 는다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 관련해서 비용이 점차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젊은 사람들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은 왜 내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을 되게 혐오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생겼대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이성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뭐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막 어른스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뭐라 하는 젊은 사람들끼리 막 뭐라 한다고 욕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 풍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범죄도 참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지난 3월
2018년이죠. 2018년 3월 25살 수도권 요양원 직원이 3년간 노인 3명을 죽인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밤에 순찰하다가 앙상한 노인을 번쩍 들어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는 수법을 썼다. 죽은 노인에게 특별히 맺힌 게 있는 게 아니었다. 입소자 수를 줄이고 싶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인정받고 싶기도 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밑에는 2016년에는 장기 입원 중인 노인 환자 2명이 소독약이 든 링거에 이렇게 소독약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고 잇따라 죽어나갔다. 누군가가 병원 약제실에 들어가 주사기로 링거에 소독약을 주입했는데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이 수없이 오가는 공간이라 지금도 범인을 못 잡고 있다. 사인이 확인된 사망자가 2명이지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저런 식으로 좀 노인을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미워하는 그런 풍토도 생겼다라는 거죠.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프랑스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나이가 들었어요. 154년 정도 걸렸는데 천천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책을 이런 정책 해보고 저런 정책 해보고 세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부담이 별로 안 가게끔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6년 걸렸대잖아요. 26년이 걸려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이렇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항복했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저희가 광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 8년 이때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어요. 단카이 세대라 그래서 전후 세대인데 그 세대가 태어나서 되게 많이 붐을 일으켰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도 많아지고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지금은 인구 절벽에 들어가서 뭐 되게 침체를 한다지만은 우리나라는 보면 6.25 전쟁이 1952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54년도부터 이렇게 전후 세대가 태어났죠. 엄밀히 따지면 일본이랑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일본이 인구가 분포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문가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은 정말 복을 받았다. 가까운 일본이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복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지금 현실이 저런데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저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곧 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돈이 있어야 오래 산대요. 평균 수명이 한 6.6년 정도 더 오래 사는데, 지역별 상위 20% 소득, 그다음에 하위 20% 평균 수명 차이가, 여기 서울이잖아요. 59세 아니 5.9세 약 6살 정도가 더 오래 사신다라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좋은 거를 먹고 뭐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더 오래 산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장수가 축복이 아닌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을 하셨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메이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5A1 등급, 여기 5A는 A가 5개 라는 건데, DNB라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에서 이제 모든 회사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는데 신용 등급은 어떨 때 쓰겠습니까? 제가 신용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신용 등급 언제 쓰세요? 돈 빌릴 때, 대출 받을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용 등급이란 말은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고 만약에 대출을 해줬을 때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아메이는 저 5A1 등급, 최고 등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돈이 없어서 금융권의 돈을 이렇게 대출을 빌릴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렇게 탄탄한 회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저게 크게 의미가 없는 가치일 수, 그러니까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회사의 신용도뿐만 아니고 회사의 오너의 행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서들하고 막 바람이 나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경우에도 저 등급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등급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단 말은 오너들도 정말 올바른 자세로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을 하면, 정리를 하면 저런 등급, 저런 평가 자체가 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신뢰감을 준다라는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년, 10년 노력을 해서 정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꿨는데 이 회사가 철수를 해버린다든지, 손해가 나서 철수를 해버린다라든지 하면 그 노력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들도 몇 군데 있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기업도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메이는 18년 동안 어떤 한 국가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되게 많이 성장한 그런 국가도 있는 예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듯이 기업이 단순히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용 등급 자체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5A 등급은 자본금이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한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에요. 여기서 이 자본이란 말은 빚까지 포함을 해서, 부채까지 포함을 한 건데, 최근에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1000%, 1100% 부채라잖아요. 근데 자본이 100억이면 빚이 1000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빚까지 다 포함했을 때 100억이란 말은 대단히 건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부여하는 등급이고요. 뒤에 다시 1 등급은 이제 5년 내에 부도날 확률이 1% 미만인 기업에 부여를 하는 그런 신용 등급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다. 요거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1969년 7월 18일 미시건주 에이다의 공장 화재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로졸 화재 사고인데 그때 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 같은 게 모두 이렇게 공장이 불타고 있어요. 보면 59년에 회사를 차리고 10년 만에 그 회사가 불타고 있는 거죠. 내 노력, 내 열정, 내 시간, 내 돈 모든 거를 투자한 10년 동안 가꾼 회사가 저기서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면 본심이 나오는데 그 본심이 뭐였냐면 넘어가 버렸네요. 종이 조각들은 잊어버려, 사람 먼저 구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오너 두 분이 만든 회사라는 거죠. 오너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사람 먼저, 그런 오너 두 분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거. 요 자료는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쭉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1975년 FTC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메이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 관련해서 그래서 증인 변호사 해가지고 청문회를 했었고요. 4년의 소송 끝에 내린 FTC의 결론은 아메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며 불합리한 거래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메이는 자사 비즈니스 혹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즉 회사는 문제가 없다. 단지 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아메이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뉴트라이트 특히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먹으니까 낫더라. 이런 표현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가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라든지 자료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방수질위원회, 우리나라의 무엇이든 땡땡땡처럼 연방수질위원회에서 LOC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보를 했습니다. 얘가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연방수질위원회에서 오류를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정 조치라든지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이미지에 되게 타격을 입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국제환경운동을 계속 후원을 한 거죠. 아이스워크 북극 대탐험, 아이스워크 학생 탐험대를 추가로 후원해서 1989년 세계 환경의 날 유엔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엔에서 주는 저 상은 몇 년? 30년 동안 지켜본다고. 30년 동안 이 회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조 과정이라든지 폐기까지 다 지켜보고 정말 환경에 위배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수여하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시면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59년에 창립을 해서 딱 30년 동안 지켜보고 유엔에서 수여한 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창업자 두 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하나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되려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면 분명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제이비 랜델, 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넣었어요. 이거 이렇게 찡 하면서 My name is Enzema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파워 오브 5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그 바보 땡땡 아시죠? 모르십니까?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바보 땡땡 모르세요? 서울도 비슷하네요. 전자제품 만드는 애 바보 땡땡인데 그 기업이 최근에 이제 그 오너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의인상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렇게 수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술 드신 분이 이렇게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홀연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사라진 사람을 찾아서 의인상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고 또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궁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지금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파리도 많이 끓고 막 해충도 많고 그래서 안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국가의 농업 관련 그 기관하고 그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개량형 무궁화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궁화를 전국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 후원금을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인데 아직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업의 활동을 알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을 고르시겠어요? 그 정보를 안다면 물론 돈에 비해서 좀 기능도 좋고 그런 제품을 고르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세탁기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소비가 그런 활동에도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 자체가 지금은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대단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제품을 고르는 그 기준 자체가 기업의 이윤 창출 말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환원을 하고 좀 좋은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진 건데 아메이에서 하는 파워 오브 5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조 원가는 미국 돈으로 한 1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인데 제품 가격하고 그리고 최저의 유통비만 포함을 한 제품입니다. 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가루약 같은 거, 불량식품처럼 보이는 그 가루약을 넣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5살 생일을 맞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가난한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식량을 이렇게 원조를 해줘요.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원조를 해줘서 죽을 끓여가지고 끼니는 때울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과일을 못 사 먹는 거죠. 과일에 많은 게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만 5세가 되기 전에 많은 어린이들이 비타민 부족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도와줘서 살려야겠다. 5살이 넘어가면 또 잘 안 죽는데요. 면역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 5년 동안 부족한 비타민을 좀 보충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파워 5 활동을 지금 글로벌 아메이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아메이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은 목적이 이윤 창출이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윤을 환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공유를 하면 아메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영상을 전체를 안 보여드리더라도 그 내용 자체만이라도 공유를 하시면 조금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Nevin Zimmer. The situation that we are living in, there's a lot of poverty. In Zambia, it's a good country. There's peace, but there's few people who are well off. The rest of the people, they are not reaching their target needs. You can see my situation the way I am. I can't buy oranges or bananas. If the food which you give them, it hasn't got vitamins, how can they survive? My firstborn passed away because of lacking of the right food. If my children were not eating vitamins, they'll get sick. 네,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저런 거를 좀 많이 공유를 하면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유산균하고 가리를 되게 좋아해요. 초창기에는 저는 이제 가리를 제일 처음에 먹었는데 그때 먹었을 때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되게 가뿐하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가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공부를 좀 하고 보니까 제 마늘에 염증 작용이 있어서 특히 그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편도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럴 때 마늘을 먹으면 가리를 먹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가리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산균까지 같이 먹으면 흡수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낫는다라고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렇게 좀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제품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영상은 그 제가 뉴다이아몬드 됐을 때 본사에 갔다 와서 받은 USB 자료에 있던 영상이에요. 중국의 우시 농장 영상 지금은 유튜브에 조회를 해보시면 조회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시 농장 해가지고 조회를 하니까 영상이 뜨더라고요. 저 영상이 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 중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칼렌보그 박사님이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채소를 먹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고기를 먹는 부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고기를 먹는 부자들이 조금 수명이 짧더라. 잘 이해가 안 되죠. 고기를 먹는데 왜 빨리 죽을까요? 고기는 사랑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채소에 뭔가 있다. 여기 이 식물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당대 기술로는
이게 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성분인지를 밝혀낼 수 없지만 언젠가 내 후대에는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제품, 나도 먹을 수 있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아메이에서 같이 이렇게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최초에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국에 있는 그 약재를 좀 연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중국의 여러 지역의 후보지를 이렇게 뽑았죠. 뽑아가지고 그 후보지를 선택하는데 한 3년 정도. 그리고 막상 그 땅을 고르고 보니까 땅이 막 쓰레기도 많고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뉴트라이트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땅을 좀 갈아엎어야겠다 해가지고 땅을 가꾸는데 또 3년. 해가지고 전체 6년에 걸쳐서 저 땅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중국 약재라든지 식물을 연구를 하는 거죠. 중국에 전 세계 한 8분의 1 정도, 12%, 12.5% 정도의 식물이 중국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식물은 어떤 기능이고 이 식물은 어떤 기능이고를 연구를 해서 뉴트라이트에 포함을 시키겠죠. 식물 영양소로. 최근에 진주에서 어떤 강사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카더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국에서 연구한 약재가 포함된 제품이 출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허리 통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10년 내로 중국에서 연구한 그런 식물들이 포함되는 뉴트라이트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리. 세계 판매량 기준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브랜드. 그렇습니다. 아티스트리를 몇 년이죠? 3년입니까? 6년입니까? 썼는데 피부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시죠? 모르십니까? 신이 포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제품이 뛰어난 그런 아티스트리. 다음 세 번째로는 홈테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퀸인데 퀸 빼고요. 퀸은 그냥 가성비가 좀 뛰어난 스덴 냄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 방문 판매일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요거는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AP에 가져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양식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필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필터에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듈을 가져갔어요. 필터 위에 모듈을 가져갔더니 날짜가 다 되셨네요. 라면서 필터 교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필터를 가지고 가면 필터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가지고 AP에서 모듈 같은 거 위에 이렇게 필터 위에 얹어가지고 물을 얼마나 드셨고 며칠을 드셨고 몇 번을 틀었다가 껐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UV 램프가 몇 번 켜졌다가 꺼졌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좀 신뢰성이 있겠죠. 2인 가구, 4인 가구, 8인 가구 몇 명 상관없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주기적으로 와서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쓰느냐를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수기라는 거. 저희도 그런 필터를 이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합니다. 뭐 매년 하진 않지만 한 번씩 해서 어느 정도 먹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확인했을 때는 약 한 97%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가정에서 물만 드시면 1000리터 조금 넘게, 밥까지 해 드시면 쌀도 씻고 밥까지 해 드시면 한 3000리터 내외. 그리고 저희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소비자분한테 물을 떠다 드리다 보니까 거의 한 4000 몇백 리터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동안 한 가정에서 쓰기에 충분한 양을 필터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필터 안에 보면 수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수치 물을 한번 머금고 나면 1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나면 이 나쁜 물질을 다시 내뿜는다고 해요. 그래서 필터를 많이 쓰건 적게 쓰건 1년이 되면 교체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저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조금 신뢰감 있는 정수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퍼스널 케어, 씻고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홈케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설거지하고 그런 것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제품들입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면
오늘 정말 많이 안 도와주네요, 그죠?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영상도? 저게 앞부분만 제가 편집을 한 건데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PV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띠링띠링띠링 떠요. 제품마다 물부터 시작해서 띠링띠링 뜨는데 그 모든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면 내가 생활하면서 쓰는 생필품이라는 거죠. 생필품의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비재라는 것. 내가 다 떨어지면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 그게 대단히 큰 경쟁력입니다. 재구매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게 대단히 큰 경쟁력이라는 거. 대단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런 생필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영상에 제가 애드립을 하나 했는데 못 보여서 안 보여서 못 하겠네요. 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네, 어지럽죠? 화면이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1000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9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제품들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돈이 되는지, 회사를 알아봤고 제품을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통이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이 경로를 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0원의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요. 중간 유통인 대형마트라든지 무점포 형태를 거쳐서 소비자는 700원의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직거래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최소한의 유통 채널만 포함을 하고 직거래를 하는데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조금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를 350원에 만들고 소비자는 700원에 구매를 하는데 중간에 광고나 중간 유통을 하시던 분들이 가져가던 마진을 최대 35%까지 현금 또는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회원이 되시면 택배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택배를 하고 있죠. 주문하시면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거 택배를 하고요. 다음에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쓰던 제품도 2분의 1 이상 90일 이내에 가져오시면 구매하신 금액 그대로 카드 결제 취소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거. 간혹 5만 원의 제품을 샀는데 4만 8천 얼마, 4만 9천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제품에 있는 포인트로 인해서 캐시백을 받으신 거죠. 캐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만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렇게 환불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구매하신 금액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1일부터 만일까지 그 포인트를 쌓아서 현금의 형태로 캐시백의 형태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캐시백을 사용을 해서 사업의 기획까지 아메이 회원이시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자, 가면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포인트를 하면 3%, 60만 포인트를 하면 6%고 1000만 포인트를 넘어가면 21%까지 캐시백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봐라, 너네 캐시백 받으려면 20만 포인트를 써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죠? 생필품이다 보니까 내가 제품을 바꿔 쓰는 거죠.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품을 바꿔 쓰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포인트가 쌓여서 3%가 넘어서 캐시백을 받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스폰서가 저 그리고 A, B 각각 이렇게 알렸다라고 했을 때 각각 20만 PB씩 썼다라고 했을 때 혹시 처음 오신 분, 모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늘 물어보는데 저는 처음에 스폰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왜 물어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물어보지? 보통 S잖아. 제일 위에 사람이 많이 받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S를 찍었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메이는 밑에 사람이 캐시백을 받아가는 게 있으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입한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위 상달식 수익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 밑에 있는 사람과 제가 매출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어야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A와 B는 20만 PB 3% 계산하면 6,000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저는
한 명, 두 명, 세 명이니까 전체는 60만 PB. 여기 6% 나와 있듯이 60만 PB 6% 하면 36,000원인데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주니까 저는 24,000원의 캐시백을 가져가는 거죠. 저 위에 S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니까 전체는 80만 PB 6% 하면 48,000원에서 6,000원, 6,000원, 24,000원 즉 36,000원을 빼니까 12,000원의 캐시백을 가져가는 거죠. S가 보시면 저보다 가장 먼저 가입을 했어요. 먼저 가입했고 매출도 저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선착순이나 매출순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느냐, 노력순에 따라서 두 번씩 자꾸 눌러지네요. 노력순에 따라서 캐시백을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여드렸던 거 여기 보시면 광고하고 유통한 비용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제품을 많이 유통을 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가 아니고 공정하게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캐시백을 받아가는.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내 스폰서보다 내가 더 많이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안 덥습니까? 저만 덥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수익 구조를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0만 PB씩 소비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6명에게 알리면 전체는 140만 PB 9% 하면 12만 6천 원이고 12만 6천 원에서 6천 원씩 6명 3만 6천 원을 빼주면 저는 9만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제 밑에 대문자 A 이 사람이 A, B, C, D 4명에게 각각 더 알렸다라고 했을 때 전체는 5명이니까 20만씩 5명이니까 100만이죠. 100만이 6개 그룹에서 600만 거기에 제 것까지 포함하면 620만 PB는 15% 93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고 100만 PB 6% 6개 그룹을 빼주면 저는 57만 원의 캐시백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달에 저는 제품을 하나도 구매를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를 20만을 빼니까 전체는 600만 PB 15% 하면 90만 원. 계산을 하면 54만 원인데 3만 원 차이라는 거죠. 내가 20만 PB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3만 원이고 나머지 54만 원은 내 유통, 내가 얼마나 제품을 전달했는지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저렇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제품을 광고하고 알리는 게 내 보너스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2명씩 더 알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전체는 1580만 PB 21% 하면 331만 8천 원에서 260만 PB 13명이니까 260만 PB 12% 6개 그룹을 빼면 저는 144만 6천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1000만 PB를 넘는 사람을 SP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메이는 미국에서 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라요. 9월 1일부터 고 이듬해 8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을 한 회계연도로 기준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데 그래서 9월부터 8월까지 12달 동안 1000만을 한 번을 가신 분을 SP라고 표현을 합니다. SP라고 표현을 하고 1년에 저런 1000만을 3번을 가신 분을 GP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왔네요. SP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보너스가 한 150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은 200만 원 넘게도 받으세요. GP 플래티늄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볼륨이기 때문에 그렇고 플래티늄이 되시면 한국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쉐라톤, 워커힐, 부산의 조선비치 호텔 이런 호텔에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한국아메이에서 인정하는 정식 사업가입니다라고 해서 신제품이 어떻고 그리고 사업 통계가 어떻고 동향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호텔 문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리더십 세미나라든지 그런 세미나를 가면 호텔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미리 한번 이렇게 맛보십사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뉴핀 보너스 200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1년에 12달 동안 1000만을 다 가신 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시면 뉴핀 보너스 마찬가지 200만 원에 연말 일시불은 제 여행 점수 성장률에 따라서 300에서 500%까지 이렇게 곱해 주거든요.
그래서 달에 뭐 2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500%를 곱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일시불이 한 800에서 1100만 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1년에 한 번 리더십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앞서 SP가 150에서 2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년 12달 하면 2,400만 원. 거기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뉴핀 보너스 200만 원, 200만 원 더하면 2,800만 원. 거기에 연말 일시불 보너스 1,000만 원을 더하면 3,800만 원.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연봉으로 쳤을 때 한 4천만 원 언저리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에 회계년도부터 보너스 플랜이 바뀌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너스 플랜이 바뀌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하이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4천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플래티늄이 되시고요. 내가 먼저 플래티늄이 되고 내 경험과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서 플래티늄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플래티늄이 되시고 2명을 도와서 플래티늄이 되게끔 하면 저는 사파이어가 됩니다. 사파이어는 볼륨에 따라서 연봉이 아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한 4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적으실 수도 있고요. 많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볼륨에 따라서 다른데 한 4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그 밑에 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3명에서 5명까지 플래티늄이 되게끔 도왔다 그러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에메랄드는 한 6천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은 1억 넘게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6명까지 플래티늄이 되게끔 도왔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십니다. 평균 뭐 1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파이어고 밑에는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런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수익 구조가 이렇게 역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뒤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메이를 하면 그룹별로 다 홈미팅 같은 거는 하시잖아요. 집에서 스폰서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홈미팅 같은 걸 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세요? 꿈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아메이를 하면 내가 꿈을 얼마나 간절하게 꾸고 얼마나 좀 제대로 적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업 초창기에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김미정 트리플 다이아몬드 있더니 그 당시는 다이아몬드셨거든요. 그때 홈미팅을 하면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꿈을 적어와라 100가지.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썼어요. 막 썼는데 한 20개, 30개 정도 쓰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뭐 쓰지, 뭘 쓰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먹을 거, 가고 싶은 거, 이래가지고 100개를 다 썼어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쓰고 나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게 정말 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생각했던 그런 꿈을 적어왔어요. 예전에도 제가 꿈을 보여드렸는데 그 꿈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하고 싶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진 찍는 거, 다음에 여보세요? 네. 드럼 배우는 거, 다음에 밴드 보컬 노래하는 거, 다음에 몸 만드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든 것 같죠. 제가 그래도 노래는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죽었습니다만 드럼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뒤에서 무대 뒤쪽이죠. 뒤쪽에서 그 음악의 모든 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교 때 드럼을 좀 배워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간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면 좋지 이런 정도. 기타도 그랬었고 보컬도 그렇고 이제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 좋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밴드를 하면 좀 불량스러운 애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론 대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땡땡처럼 그런 류의 사람들만 한다라고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충분히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 저런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몸 만드는 거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아마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마라톤 하는 거. 군대 있을 때 제가 하프 마라톤 한번 뛰어봤거든요. 저 동두천에서 가깝죠. 여기서 뭡니까? 진주보다는 가깝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그 동두천에서 했는데 그 위에 연천에서 그때 마라톤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매년 할 것 같은데 11월쯤에 했거든요. 군인이니까 사단장이 야 다 뛰어, 간부들 다 뛰어 해가지고 막 뛰었거든요. 그때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반팔을 입으니까 너무 춥고 옷을 입으니까 덥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팔을 입고 일단은 그 비 오면 마라톤 하면 이렇게 네모난 비닐을 줘요. 몸을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래서 박스처럼 이렇게 팔을 빼가지고 뛰는데 한 2-3km 뛰니까 덥더라고요. 비닐을 확 찢었는데 다시 집으로 갈 뻔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한 21km로 뛰는 건데 한 17km, 18km쯤 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라톤을 뛰면서 바나나를 주는 이유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바나나를 주지? 하프를 도니까 물 하고 바나나를 주더라고요. 왜 바나나야? 물만 먹고 이렇게 뛰었는데 나중에 하니까 배가 고파서 못 뛰겠더라고요. 기분이 빠지니까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한번 걸었는데 다시 뛰려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의 결승선까지 걸어와서 사진병이 사진 찍겠습니다. 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던 인증샷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라톤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거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위에 거부터 할게요. 세금 신고 1억 하기. 지난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죠? 세금을 한 1억 정도 신고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소득이 될지는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세금을 1억으로 신고하고 싶어. 아깝겠죠. 1억 좀 줄여야 되는데. 다음에 헌혈하는 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회 헌혈하는 게 제가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1년에 일주일 가족들과 국내 여행 가기. 이때 조건은 휴대폰을 끊는 거. 아마 몸 만들기만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2년에 한번 크루즈 여행 가기. 그리고 책 1000권 읽고 서재 만들기. 다음에 오로라 보면서 야경 보기. 제가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캐나다 북부 지역 가면 되게 추워요. 그린랜드 뭐 이래가지고 되게 추운데 그쪽 도시에 가면 밤에 정말 운 좋으면 오로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간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제 돈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숙박까지 하면 제법 돈이 좀 들더라고요. 캐나다 내에서도. 갔는데 못 보면 어쩌지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 생각에 안 갔어요. 가볼 걸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때 그 못 봤던 게 참 좀 생각이 많이 나서 오로라 보는 게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볼 때 오로라를 보고 그날 임신을 하면 천재가 태어난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허니문 여행으로 캐나다의 오로라를 많이 보러 온대요.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셋째를 가질 예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거. 다음에 하루 30분 요가 하는 거. 네.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거. 두바이.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리더십 여행으로 두바이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때는 못 갔는데 내년에 또 리더십 여행으로 두바이를 가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가보고 싶고요. 스위스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계속 가보고 싶은 것만 뜨고 있습니다. 갑자기 뜰 것 같은데. 네.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한 달 지내기, 유럽 배낭여행 한 달,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네팔. 좀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들 여행지이기도 했었고, 네팔은 이제 산에 가는 거, 히말라야 이런데. 그다음에 미국의 식스플래그 놀이동산. LA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위로 올라가면 놀이동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에버땡땡처럼 그런 데 있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10가지 놀이기구 중에 한 6-7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젊을 때. 그다음에 백악관 투어,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뭐죠? 네. 부산 국제 불꽃 축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잠깐 생활했었어요.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한강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와 불꽃놀이를 보러 갔었습니다. 보러 갔었는데 여의도 그 광장에서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주에도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진주에도 유등축제라고 해서 10분 동안 불꽃놀이를 해요. 10분 동안 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봤을 때는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4개국이 참가를 했고 토요일에 2개국, 그 다음 주에 또 2개국이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컷 보다가 한 40분 정도 봤어요. 불꽃놀이를 계속 쏘더라고요. 하면서 계속 보다가 이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부스럼수 일어나는데 또 시작을 하대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참석 왔던 인원이 60만 명이 거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진주 시민이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진주 시민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꽃놀이 그런 느낌. 너무 좋았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걸 해요. 서울은 좀 멀기도 멀고 부산에서 여건이 되면 그런 걸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먹고 싶은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 이런 거. 그다음에 피렌체에 갔을 때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었어요. 이게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인생 티라미수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라미수를 핑계 삼아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라톤 완주의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브랜드 상관없어요. 어떤 맥주든 다 맛있어요. 제 엔드 파트너가 밀양에 마라톤을 갔었어요. 10km를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10km를 뛰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주더래요.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 너무 맛있더라.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집에 막걸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냥 막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고 나서 먹는 그런 음료는 정말 맛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먹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뉴트라이트 한 주먹씩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다음에 갖고 싶은 거, 남자는 차죠. 뭐니 해도 스포츠카, 다음에 세단, 전기차, 다음에 세 발 달리는 오토바이, 트라이크 이런 거. 고요. 안마의자, 그다음에 70평 펜트하우스, 4층짜리 빌딩, 지하 주차장이 있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노후에도 현역일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갖고 싶습니다. 네. 되고 싶은 거 전에는 많았는데 뺐어요. 전천 멤버, 그다음에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9988234 아시죠? 뭐라고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 어린 애인을 만나 2, 3일 앓다가 죽는 거죠. 네,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메이를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강의 때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때 그때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어떤 밀실에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호감 가는 이성을 고르라라는 실험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참여자가 사진을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고 이 사진이 제일 호감이 가요 골랐는데 그 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본인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이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같은 거를 먹고 같은 곳에서 잡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방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자는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닮은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더 많이 닮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간혹 술을 드시거나 해서 잘못 고르신 분들도 계실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했던 말은 정말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좀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은 내 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꿈을 더 성취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까,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무리. 마라톤 도중에 변을 본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사진이 탁 떠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물 변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19살입니다. 저 사진 찍었을 때가 저 청년이 19살이었고요. 하프 마라톤 21km 출발 2km 지점부터 이제 설사를 했어요. 어떤 대회냐면 전 세계 최고의 하프 마라톤. 참여자만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중계가 되겠죠. 그런 곳에서 저런 마라톤을 뛰었다라는 거죠. 그 해에 21위로 완주를 했고 그 이듬 해에는 9위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웨덴 하프 마라톤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저 선수가요. 그게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체 왜 레이스를 관두고 시스를 갈 생각을 안 했나요? 라고 했더니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최악의 기억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군가한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달리기로 했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도 달리기로 했다. 올해 뭐 6, 7, 8 지금 3개월 남았지만 도전하시고 계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 목표하신 핀 그럼에도 달리기로 했다라는 거.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해보시면. 네. 정상의 자리에서 같이 뵙는 리더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